마치 바다를 보면 누구라도 그곳에 증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내 눈엔 녹회색 바다만 보일 뿐이었다. 바닷물은 물거품을 일으키며 몽돌과 부딪혀 단조로운 소리를 내다가도 한순간 부서지듯 큰 소리를 냈다. 그런 다음에는 마구 뒤얽힌 갈색 해초를 남기고 되돌아갔다. 안개가 밀려와 곧 우리를 감쌀 것 같았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르키메데스. 당신의 능력은 환상적이에요. 오늘 아침만 해도 주저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뭔가를 봤나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육감이나 예감이 있었나요? 노인이 일어나려 애쓰는 것을 보고 나는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그의 몸은 근육이 없이 비쩍 말랐고 양서류처럼 뼈도 흐늘흐늘했다. 여기에 방파제를 세울 수 있다고 느꼈다오. 아르키메데스는 더 설명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마치 그 말로 모든 미스터리가 충분히 설명되었다는 듯이. 우리는 잠자코 돌투성이 해변을 따라 피게르토 방파제로 걸어갔다. 노인의 구멍 숭숭 뚫린 신발이 몽돌 사이로 자꾸만 빠졌다. 아무래도 고꾸라질 것 같아 다시 팔을 붙잡아 그를 부축했더니 그는 성난 듯 팔을 빼버렸다. 어디서 점심을 드시겠어요, 아르키메데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안개에 뒤덮여 흐릿한 카야오의 지평선을 가리켰다. 저기 추쿠이토에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그가 주저하며 말했다. 침품 카야오라는 곳이지. 신선한 생선으로 세비체를 만들어 아주 맛있다오. 지초는 가끔 그곳에 가서 걸신 들린 듯 부티파라를 먹어치우지. 좋습니다, 아르키메데스. 그곳으로 가죠. 저는 세비체를 아주 좋아합니다. 부티파라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차가운 바람을 맞고 갈매기들의 찢어지는 울음소리와 바다의 아우성을 들으며 추쿠이토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아르키메데스에게 식당 이름을 들으니 카야오의 유명한 축구팀이었던 스포트 보이스의 팬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 호세 디아스 거리에 있는 국립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열릴 때면 관중석은 침품 카야오, 침품 카야오 라고 외치는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스포트 보이스의 불가사의한 두 포워드 발레리아노 로페스와 헤로니모 바르바디오도 떠올랐다. 그들은 붉은 선수복을 입은 진용에 맞서야 하는 수비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렸을 때 바르바디오와 로페스를 만난 적이 있지. 노인이 말했다. 그는 약간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그의 성긴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심지어 스포트 보이스가 훈련하던 보타오 운동장이나 카야오의 공터에서 함께 공을 찬 적도 몇 번 있어. 물론 그들이 유명해지기 전이었지. 당시 축구 선수들은 오로지 명예를 위해 뛰었어. 기껏해야 어쩌다 한번 팁을 받았을 뿐이었어. 난 축구를 아주 좋아했다오. 하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훌륭한 선수는 될 수 없었지. 금방 지쳐서 후반전에는 마치 개처럼 헉헉대다오. 당신은 다른 재능을 갖고 있어요. 방파제를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죠.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당신만의 고유한 기술입니다. 침품 카야오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허름하고 작은 식당으로 호세 갈베스 공원 한쪽 모퉁이에 있었다. 주변은 브랑자를 비롯해 손수레나 버팀목 위에 놓은 널판지에 설탕 절임 사과나 사탕 혹은 복권이나 땅콩을 늘어놓고 파는 어린아이들로 가득했다. 아르키메데스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길거리의 개들이 그의 발밑에 웅크리는 것을 보니 그는 자주 이곳에 왔던 모양이었다.
친품 카야오에 들어가자 주인인 헤어로를 만 뚱뚱한 흑인 여자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다. 카운터라고 해봤자 맥주통 2개 위에 올려놓은 널판지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아르키메데스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방파제 누나인. 가게 안에는 허름한 테이블이 10개 정도 있었고 테이블마다 긴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함석 지붕은 일부만 남아 한쪽으로 안개 낀 겨울 하늘에 훤히 보였다. 라디오에선 루벤 블레타스의 노래 페드로 나바가 크게 흘러나왔다. 우리는 문 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세비체와 부티파라 그리고 아주 차가운 필젠 맥주를 주문했다. 그 가게에 여자라곤 헤어로를 만 흑인 여자가 유일했다. 거의 모든 테이블에 두셋 혹은 서너 명의 단골 손님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근처에서 일하는 남자들인 것 같았다. 몇 사람은 냉동 창고에 종업원 작업복을 걸쳤고 한 테이블의 의자 끝에는 전기 기사들의 헬멧과 가방이 놓여 있었다. 당신이 알고 싶은 게 뭐요? 아르키메데스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무척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끊임없이 손을 들어 코를 만지며 잊지도 않은 벌레를 쫓았다. 그러니까 왜 내게 점심을 사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오. 당신은 바다의 의도를 예측하는 능력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어렸을 때인가요? 젊었을 때 알았나요? 말해주세요. 그 점이 몹시 궁금합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마치 기억이 안 나거나 그다지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그는 언젠가 한번 라크로니카에 기자가 인터뷰하러 왔는데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오. 그래서 설명할 게 없어. 나는 어디서는 가능하고 어디서는 불가능한지 알 수 있어. 하지만 전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느낄 때도 종종 있다는 말이요. 그는 다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다. 테이블에 곧 맥주가 놓였고 그는 나와 건배하고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열더니 거침없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리마가 아니라 파얀카의 산지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가족은 그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해안 지방으로 내려왔다. 그는 산지 생활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치 카이오에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한 카이오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베아비스타에 위치한 제5공립학교에서 글을 배웠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칠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냄비에 채울 음식을 구하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사인스 페냐 거리에 있던 지금은 없어진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라델리시오사에 3년차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어릴 때와 젊은 시절에 그는 모든 일을 조금씩 해보았다. 그는 견순목수, 벽돌공, 세관사무소, 사원을 거쳐 마침내 항만터미널에 정박하는 어선의 조수로 들어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자기와 바다가 한 쌍의 소처럼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이유나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그물을 던져야 할 곳을 알아냈다. 그곳은 바로 멸치떼가 먹이를 찾아 몰려드는 장소였다. 또 한 그물을 던지면 안 되는 장소도 잘 알았다. 해파리가 물고기에게 겁을 줘 하찮은 바다메기조차 얼씬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카이오의 바다에, 그러니까 라스팔메라스 거리가 끝나는 라페를라 지역 근처에 방파제를 건설하는데 처음 도움을 주었던 때를 선명하게 기억했다. 공사 책임자들은 방파제가 파도를 견딜 수 있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왜 이 연병할 바다가 방파제를 모래로 덮어버리는 거냐고. 치클라요 출신으로 중국계 혼혈인 성격 까다로운 공사 청부업자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다와 사람들을 향해 욕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그가 개새끼니 씨발이니 아무리 욕을 해도 바다는 그저 아니라고만 했다. 바다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파리 양반. 당시에 그는 20살도 안 되었기 때문에 군대에 징집될 수도 있어서 몹시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다. 그때 아르키메데스는 생각하고 숙고하기 시작했다. 바다에 욕을 하는 대신 말을 거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친구의 말을 듣듯 바다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생각도. 그는 마치 지금 당장 바다의 속내를 들으려는 듯 손을 귀에 대고 신중하고도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카르멘 데라레가 교회의 주임 신부가 언젠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자네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나, 아르키메데스?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네. 하느님께서는 자네가 바다에 관한 것이라 생각하는 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 아마도 하느님은 바다에 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다시 바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다가 그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방파제를 세우지 말고 북쪽으로, 라푼타 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세우면 파도가 방파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청부업자에게 가서 바다의 말을 전했다. 익히 짐작할 수 있듯 그 치클라요 사람은 복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터라 결국 젠장 한번 시험이나 해봅시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르키메데스가 제안한 장소에 방파제를 세웠고 방파제는 바닷물을 완벽하게 막았다. 그 방파제는 여전히 건조한 채 그곳에서 거친 파도를 막아내고 있었다. 곧 소문이 퍼졌고 아르키메데스는 마법사, 명인, 방파제의 요술쟁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때부터 공사 책임자나 기술자는 그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는 리마 해변의 어느 곳에도 방파제를 건설하지 않았다. 리마뿐만 아니었다. 그는 카네테, 피스코, 수페, 친차를 비롯해 온갖 곳으로 불려가 방파제 건설에 관해 자문해 주었다. 그는 오랜 세월 그 일을 하며 거의 실수가 없었던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다. 몇 번의 실수를 저지른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존재는 하느님과 악마뿐이지 않은가. 침품카요의 세비체는 아레키파산 땡초를 넣은 것처럼 매웠다. 맥주병이 비자 그는 다시 맥주를 갖다 달라고 했다. 우리는 양배추와 양파와 고추로 만든 훌륭한 소스를 뿌려 바게트에 올린 맛있는 부티파라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맥주를 마셨다. 맥주를 마시자 용기가 생긴 나는 아르키메데스가 잠시 침묵하는 틈을 타 지난 3시간 동안 내 목을 간질리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딸이 파리에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는 내가 어떻게 자기의 은밀한 가족사를 아는지 궁금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편안해 보이던 그의 얼굴이 조금씩 불쾌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성난 듯 코를 만지더니 손으로 자기 얼굴을 찰싹 때려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를 쫓았다. 그 매정한 년에 관해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소. 그는 화가 난 말투로 말했다. 그년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고 그 아이는 나중에 분명 후회하며 나를 만나러 올 테지만 난 그년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릴 작정이오. 그가 심하게 화를 내자 놀란 나는 주제넘은 질문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나는 오늘 아침 어느 기술자가 그의 딸에 관해 말했는데 나 역시 파리에 살기에 혹시 내가 그녀를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고서 그 질문에 그토록 화낼 줄 알았다면 결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부티파라를 먹고 맥주를 홀짝홀짝 마셨다.